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입니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예산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맞죠? 네. 예,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 예정대로 열리고 있습니까? 당초 예정은 2시였는데 조금 늦춰졌습니다. 예.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오전부터 이 국회에서 최종 합의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일부 쟁점 사안을 논의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 2시에 본회의를 열지는 못하게 됐고요. 일단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서 4시 본회의 때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윤회 게이트에 관한 얘기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가 된 정윤회 개입 보고서 작성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검사 출신이죠. 조 전 비서관이 오늘자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의혹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중 한 가지가 이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접촉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4월 이 정윤회 씨가 조응천 당시 비서관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는데 조 비서관이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다. 그러자 이재만 비서관이 조응천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윤회 씨 전화 좀 받으시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정윤회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만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접촉을 안 한 지 아주 오래됐다 이런 주장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인간적으로 섭섭하다고도 했고요. 예. 조응천 전 비서관의 주장은 정윤회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고 또 정윤회 씨가 실제로 청와대 핵심부와 내통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를 앞둔 이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들일 뿐이다라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의 쟁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의 반응은 민 대변인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조응천 전 비서관과 정윤회 씨가 마치 폭로전을 벌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폭로와 주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혼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조응천 전 비서관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수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주목되는 내용을 한두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응천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감찰 보고서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정도면 공식 보고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조 전 비서관은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문제의 보고서를 유출시킨 사람으로 박모 경정이 아닌 제3의 다른 사람을 이미 지목했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2007년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 있었고 그 뒤로 문고리 3인과는 연락한 일도 없으며 인간적으로 섭섭할 정도였다는 정윤회 씨의 주장과는 모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쏟아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의혹을 검찰로 넘기면서 정치 쟁점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예. 여기에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에게 이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또한 의원총회 참석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았는데 코멘트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만 말할 뿐 다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김영우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검찰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체적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원론적 입장만 밝히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정윤회 게이트 정국이 될 것이라면서 전선을 넓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당내 회의에서 예산국회가 끝나는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차대하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문건 유출이 아니라 누가 국정을 농단했느냐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정인과 비선 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단순한 문건 유출 파동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번 일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 취업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새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인용 후보자 청문회 시작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오늘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박인용 후보자 부인의 위장 취업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박인용 후보자 부인은 최근 이 올케가 대표인 경기도 시흥의 화학공장에 위장 취업해서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떤 불법도 위장 취업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예. 재택 근무를 좀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김재현 의원이 오늘 이런 해명을 재반박한 겁니다. 김재현 의원은 이 박 후보자 부인이 공장 재직 기간인 2013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6차례나 군 골프장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무 시간에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은 이 전표 및 서류 정리 등 단순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처리한 후에 회사에 제출했다는 해명과 전면 배치되는 사실이라는 게 김재현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김재현 의원은 또 박 후보자 부인이 업무 기간 중에 2주 동안이나 중국으로 관광을 다녀왔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박 후보자 그리고 박 후보자 부인 측의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겁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보통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2달 앞당겨서 4월에 치르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등등 뽑는 동시지방선거라고 하죠. 예. 6월에 보통 열립니다.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오늘 이 농촌 지역의 이 농번기, 농사일로 바쁜 시기를 고려해서 이 보통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4월에 치르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단 혁신위 차원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이 5월에 보통 되는데 그때가 농번기라서요. 이 다수의 농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였군요. 예. 예,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 참고로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현직 의원들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째 수요일, 좀 복잡하긴 한데, 그리고 지방선거의 경우 현직자들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정합니다. 예. 이 때문에 총선은 보통 4월에, 지방선거는 6월에 치러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산 정국에 완전히 매몰됐던 이슈죠. 권력 구조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오늘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오늘 이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전체 300명인데 3분의 2 넘게 찬성한다는 거죠. 예. 우리 헌법도 시대에 맞게 이 선진국에 맞게 손을 좀 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그러면서 이 4년 중임의 대통령을 두고 외교와 국방 등을 전담토록 하고 내치의 경우 내각에 맡기는 이원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주장을 했는데 얼마나 더 이런 논의에 불이 붙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또 이렇게 풀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황을 또 지켜봐야죠. 그리고 새누리당 혁신위가 전략공천을 폐지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네, 이게 어제 나온 얘기고 오늘 아침 제가 리포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공천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가장 큰 특징인 동시에 또한 수많은 부작용을 낳은 대표적인 시스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당이 보유한 권한의 크기를 상징하는 그 권위, 권력의 크기를 상징하는 장치이기도 해서 이것이 존치되느냐, 없어지느냐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예.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통해서 돌아오는 20대 총선부터 전략공천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략공천은 그냥 당 지도부에서 중앙당에서 어느 지역은 누구 이렇게 내려 꽂는 거죠.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정치적 소수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전략공천의 덕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략공천도 하지 않고 대신에 가산점을 좀 주는 전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좀 이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불어서 개방형 국민 경선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프라이머리가 4단계가 있는데 그중 가장 높은 단계, 그러니까는 개방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략공천 폐지에 이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구상까지 실현이 되면은요, 지금까지 우리 정당 정치 문화를 특징 지어온 이 중앙당 구조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있을 필요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정당 구조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실제로 중앙당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혁신위 간사인 안영환 전 의원은 야당에서 원혜영 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볼 생각이라면서 조만간 야당과 합동으로 이와 관련된 공청회도 추진해볼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또한 이런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종종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특히 정당구조 관련해서는 이게 정치사에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정치사적으로 획을 그을 정도의 그런 시도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안 못지않게 이런 사안에도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전해드려봤고 앞으로 또 진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자 이른바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을 두고 문건 내용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일종의 찌라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내용 자체는 이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이미 여의도에서는 확인돼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요. 공기업 인사까지 개입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찌라시의 피해를 잘 안 보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혹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찌라시의 피해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찌라시의 피해자들의 실질적으로 당한 사례를 보면요. 엉뚱하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마치 무슨 있는 것처럼 이게 세월을 조작하고, 그러니까 시기를 조작하고요. 사람들의 이름을 조작하고 환경을 대충 이렇게 얼머부려서 만들어 놓으면 마치 무슨 정말 엄청난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들을 오도하고 그 정치를 어렵게 하고 대통령의 국정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외에 그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깁게 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이 찌라시를 모아놓은 동향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할 때에는 시중에 나온 찌라시를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에 나타난 문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주 구체적이다. 모이는 사람이라든지 모이는 시간, 일시, 장소들이 나타나 있어서 이것이 다만 소문에 근거한 거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혹은 적어도 청와대 공식적인 문건 문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 역시도 실제로 명예훼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중요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문건이 왜 이렇게 유출됐냐. 물론 유출 역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유출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번 정윤회 문건의 본질이 상당 부분 희석되고 안 밝혀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어제 그 수석보좌관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어제 박 대통령 입장 표명이 문건 내용에 대한 진실 여부보다 좀 문건 외부 유출에 방점을 둔 것이어서 검찰 수사에 가드라인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야당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거든요. 통상 이제 저도 이제 근무를 할 때 보면 사실 청와대 내에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또 청와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사실 확인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칫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그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오래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록 전문가인 김익한 명지대 교수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감찰 보고서 내용대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외부로 나가 정윤회 씨를 만나 청와대 내부 서류를 전달했다면 기록물법 위반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가 담긴 서류가 민간인인 정윤회 씨에게 전달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같이 연관이 있는 사안이지만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 청와대 비서진들이 그 비서인 실세를 만나서 어떤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자료를 뭐 갖고 나갔다 이런 주장도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세 사람도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현재 주장대로 문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들고 나가서 논의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거한 무단 유출죄에 해당해서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야 되고요. 예. 그 기록을 읽고 나가서 구두로 논의를 했다. 예. 하면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른 차원에서 법리적 논의가 진행이 돼야겠죠. 근데 현재 주장되는 것은 기록물을 들고 나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컨대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목적이랄까 권력 다툼의 목적에 의해서 기록물들이 좀 불철저하게 관리되고 상당 부분이 유출되었다가 입수되었다가 뭐 이런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어서 예. 이참에 기록물 유출 등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아마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수사 결과에 입각해서 그 청와대 기록관리 체계를 근본에서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이것도 무슨 한 가지 좀 가정하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만약에 그 비서관들이 이제 청와대 문건을 지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전에 이제 주장한 바가 있고요. 청와대에서 서류를 갖고 나와 정윤회 씨를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요. 네. 이게 사실로 밝혀져서 네. 정윤회 씨가 그런 문건을 소지하고 있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뭐 국정이 개입한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정윤회 씨 경우에도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윤회 씨는 유출된 기록을 보고 예.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기록법에는 해당 기록물의 유출이나 파기에 대해서만 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예. 해당 기록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에 대한 사안은 좀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겠죠. 대통령 기록물법 말고.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박지만, 김기춘, 정윤회의 삼국지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로 암투를 통해 다양한 얘기가 쏟아질 거라 생각한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처럼 서로 치명타를 입히는 언론 인터뷰가 다양하게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내 정윤회 감찰 보고서 관련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일원인 김 의원은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박지만, 김기춘, 정윤회 삼국지에서 정윤회가 국정농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일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김기춘 실장이나 박지만 회장의 상황도 주시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국회로 불러서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운영위가 열리게 된다면 청와대의 입장들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검찰 수사 지켜보자는 거죠?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이고 이게 근거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찌라시성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론을 분열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은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상실된 거 아니냐, 그런 징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영이 좀 먹히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와대 상황은? 선거를 치룰 때도 찌라시를 통해서 선거를 치르셨던 정부인데, 예. 국정 운영도 말씀하신 걸로 치면은 찌라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사실 처음에는 찌라시였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것이 대통령의 공공기록물이다, 국가기록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이게 그냥 개인 박 경장의 개인 일기장이나 문서 수첩에 있었던 문서라면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찌라시들을 수집할 수 있지요, 정보보고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통을 밟아가면서 보고가 됐던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가 청와대 안에서 공식 문서화돼서 보고 체계가 가동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청와대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예. 또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것들이 공식 개통을 통해서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진실 규명에 대한 문제라거나 혹은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를 비서실장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 컨트롤 타워가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9분입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관련해서 계속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회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외압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일보는 어제 손대호 선문대학 부총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대호 신임 회장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왔고요. 2006년부터 선문대 부총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손 신임 회장은 또 1991년 세계일보 편집인 겸 주필 부사장을 거쳤고 통일그룹 소유의 미국 워싱턴 타임즈 부사장 또 UPI 통신사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장 교체가 되는 것이 청와대로부터의 외압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8명은 세계일보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해당 기사 취재기자 등 6명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예. 하지만 세계일보는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편 전임 세계일보 회장은 문국진 전 통일그룹 회장인데요. 고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4번째 아들입니다. 예. 문국진 회장은 2012년 문선명 총재 사망 이후 세계일보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내년 담배값이 2,000원이 인상이 돼서 흡연자들이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은 이제 사실이 됐는데 네. 하지만 정작 혜택은 별로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담배 한 갑에 부과하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현행인 354원보다 487원을 올린 841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기금으로 총 3조 2,762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무려 40.5%나 증가한 그런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서 복지부는 기금 운용 등을 뺀 기금 사업비로 2조 7,189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건강증진 기금의 사업 구성에서 이 기금 조성 본연의 원래 목적인 건강 증진 사업에는 28.3%에 불과한 7,707억 원만 투입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담배세 인상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의 건강증진이라는 애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그 대신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내년 기금 사업 예산의 56%에 달하는 1조 5천억 원 규모를 쓰기로 했고요. 또 연구개발과 정보화 및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3,482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세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됨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담배 부담금을 내는 흡연자의 건강과 금연 지원에 건강증진기금의 일부 부분을 쓰도록 법에 강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7일 분신 끝에 사망한 경비 노동자 이만수 씨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 사망한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이만수 씨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예. 일부 입주민의 폭언과 모욕 등에 시달리다 분신했던 이 씨의 죽음을 업무상의 사망으로 인정해 준 건데요. 감정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유족들이 낸 산업재해 인정 요구를 심사한 뒤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예. 또한 공단 측은 이 씨가 우울증 등 2012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기존 질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산업재해가 폭넓게 인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감정노동자는 경비 노동자 외에도 텔레마케터, 백화점 판매원 등 서비스 영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감정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떻게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채점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의 채점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내일 성적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능은 영어와 수학이 쉬워서 만점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예. 특히 영어 만점자 비율이 3.37%로 수능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최고의 물수능이라고 평가받은 2012학년도 2.67%보다 0.7%포인트가 높습니다. 영어 만점자 증가는 교육부가 올해 초 쉬운 영어 방침을 밝힌 것에 따른 그런 결과인데요. 예. 하지만 변별력 약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학 비형의 만점자 비율도 4.3%로 등급제가 실시된 2008학년도에 4.16%를 뛰어넘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수학 A형 역시 만점자 비율이 2.54%로 작년 수능 0.97%보다 1.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어 B형과 생명과학 2는 만점자가 각각 280명과 64명으로 매우 까다로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9만 4,835명으로 재학생이 77.6%를 차지했고요. 졸업생은 22.4%였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졸업생의 비율은 1.1%포인트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소식 관련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니까 9개월 만에 최저로 이제 내려앉았습니다. 저물가가 심화되는 양상이라고요. 예,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으며 0%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 올랐습니다. 올해 초 1%대 초반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에는 1.5%, 5월과 6월 각각 1.7% 등 상승세를 타는 듯 했지만 7, 8, 9월 그리고 10월 다시 11월까지 계속 떨어져서 11월에는 1%로 지난 2월 달에도 1%였는데요. 이때 이후에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수치인 2.5에서 3.5%와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원인을 양호한 기상 여건에 따른 농산물 공급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 등에서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11월 근원 물가의 경우에도 1년 전보다 1.6%에 오르는 데 그쳤고 이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과 유가 안정 등 공급 측의 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저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물가가 심화되는 양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퍼거슨 사태 항의하는 동조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 사태에 동조하는 시위가 현지 시각으로 1일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휴교와 동조 시위를 했고요. 또 노동단체들도 파업을 벌였습니다. 퍼거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국 내 30곳에서 동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대학에서는 학생회 차원에서 총기 살해 퍼포먼스가 벌어졌고 시카고에서는 대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대신 주요 거리로 나와 흑백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경찰의 총기 남용에 항의했다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항의 시위 참여자들은 예일대, 스탠퍼드대, 시카고대 등 60여 개 대학생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또한 미국 애틀란타 지역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과 뉴욕주 비컨시의 우체국 노동자들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벌어진 항의 동조 시위는 퍼거슨시에서 사망한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총격을 당한 중부 시간으로 오후 낮 12시 1분에 집중됐습니다. 퍼거슨 사태는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백인 경찰인 데런 윌슨이 사살한 일을 뜻하는데요. 최근 미국 대배심이 데런 윌슨을 불기소 결정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약탈, 방화 등이 퍼거슨시에서 발생했고 이어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에서도 우산혁명이라면서 시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홍콩 경찰이 시위대 진압을 준비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양대 점거지 중에 한 곳인 홍콩섬 코즈웨이베이에 시위대 진압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경찰관 수백 명은 이르면 다음 주 코즈웨이베이의 소고백화점 주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각으로 2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코즈웨이베이 시위대 진압이 마무리되면 시위대의 본거지인 애드미럴티의 하커트로드에 시위 캠프 철거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또 이 신문이 전했는데요. 고등법원이 지난 1일 하커트로드에 대한 점거 해제를 명령했고 이어서 신문 공고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른바 우산광장으로 불리는 하커트로드의 시위 캠프 철거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까오릉반도 몽콕 지역의 철거 작업을 지원하면서 철거를 저지한 시위대 169명을 체포했고요. 이후에도 재점거를 시도한 시위대 수십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일에는 애드미럴티 정부청사 봉쇄를 시도하는 시위대 해산에 나서서 40명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7명을 포함해 58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로써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관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66일째로 접어들었고요. 부상자 수는 총 518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우산혁명의 아이콘인 조슈아 윙 항민사조위원장은 캐릭남 정무사장, 우리나라로 하면은 국무총리 격인데요. 이 캐리람과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올 한 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가 공개됐는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구글 코리아가 공개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순위는 날씨가 상위에 모두 올랐습니다. 구글에서는 1위, 그리고 다음에선 2위, 네이버에서는 PC에선 2위, 모바일에선 1위, 날씨가 기록했고요. 예. 또 사회, 시사, 사건 분야에서는 새 검색 모두 세월호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컨텐츠 분야에서는 겨울왕국이 영화와 음악에서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고요. 또 자세히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다 검색어가 PC에서는 다음이었고 모바일에서는 날씨가 각각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국민은행, 농협, 페이스북 등도 PC에서 꾸준히
유입량을 보였고요. 예. 웹툰, 영화, 일베 등이 네이버 모바일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경우에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검색어 순위는 1위는 네이버였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최다 검색어가 다음이었고 반대로 다음에서는 네이버가 최다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윤회 씨 문건 파동 관련해서 이제 신빙성이 1차 열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 평론가께서는 얼마나 믿을 만하다고 보십니까? 그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 문건을 만들게 했고 윗선으로 보고를 했다가 청와대에서 옷을 벗고 물러난 쫓겨난 조응천 전 비서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 전 비서관, 현재는 조 변호사인데요. 앞으로 조 변호사라고 칭을 하죠. 조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최소한 60% 정도는 믿을만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본인은 그 문서 작성 지시자 및 문서 위로 보고했던 그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냥 찌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60% 이상 신뢰할 만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60% 이상의 신뢰도를 획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에 그 보고 문건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정윤회 씨는 100% 거짓말이다, 풍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조 변호사는 검사 출신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GE그룹 회장이 약물 관련, 대마초 이런 것들 관련으로 마약 관련으로 수사를 여러 차례 받고 처벌도 받고 했는데 그때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에 천거가 됐다 이런 설이 이제 믿을만하게 유포되고 있죠. 신뢰도를 제가 어떻게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아주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예. 제가 이번 정윤회 문건 파동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대단히 이상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 차원의 이상함이나 호기심이 아니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다름 아닌 문건 작성자인 이른바 박모 경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경찰서 정보 계통에서 잔뼈가 굵어가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경정 계급장을 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갔습니다. 예. 그렇게 뽑혀서 갔다면 그는 그 바닥에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파견 공무원을 받을 때 여러모로 검증을 하는데 그중에서 도덕성, 인사, 집안 이런 것도 있지만 능력도 당연히 봅니다. 능력은 당연히 해당 부처에서 에이스급들 중에서 고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뽑혀간 사람이 이른바 찌라시라는 것은 일반 저기들도 쉽게 구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충 친구나 누구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받아보고들 계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찌라시를 짜깁기 편집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청와대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해명이 맞으려면 문제의 그 보고서는 요즘 이러이러한 내용의 찌라시가 돌고 있으니 이러저러한 대책이 필요함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보고서, 특히 정보개통 보고서에서는 아주 당연한 ABC에 해당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의 그 보고서는 정윤회 씨가 어떻게 했다고 함 이렇게 단순 전달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그 뛰어난 출중한 베테랑이 이렇게 엉성하게 보고서를 썼고
또 이 보고서가 검사 출신 비서관, 그러니까 조응천 비서관이죠, 당시에. 검사 출신 비서관과 지검장 출신의 수석 비서관을 거치는 동안 아무런 수정이나 재작성 지시 없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다는 게 청와대 해명인데 그 해명을 믿으란 말인가? 더군다나 그 베테랑 경정은 보고서 제출 후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일선 경찰서의 과장으로 좌천성 전보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통상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면은 자기 일하던 곳으로 돌아갈 때, 원직 복귀할 때 승진해서 좋은 자리로 가는 게 관행이자 상식입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가 노동 강도가 세고 하니까 또 애초에 뽑혀올 때도 에이스들이 오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한 계급씩 올려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늘 그렇게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을 믿으란 말이냐, 이건 대단히 의아스러운 데가 많다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점은 있다고 봅니다. 정윤회와 박지만 씨의 무슨 암투의 결과다 이런 말들이 지금 다 막 돌고 있고 한간에 그러는데 저는 그것들이 한간에 소문과 추측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좀 부풀려진 감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실제로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에게 국정을 농단할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정에 개입할 정도의 힘도 저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불통과 비밀주의 인사정책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뭐가 해명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어디서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들이 계속 생겼고 그러다 찾다가 정윤회 또는 박지만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현 정부의 불통과 비밀주의 때문에 이런 자업자득이 초래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소문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름을 굳이 거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오로지 한 사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10여 년 동안 박근혜 후보, 국회의원 후보, 그다음에 국회의원 박근혜, 한나라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박근혜, 지금은 대통령 박근혜. 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거나 더군다나 비공식적 보고 같은 것을 하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가족처럼 깊게 얽혀져 있었고 오로지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약 20년 가까이 대통령 박근혜 또는 정치인 박근혜 곁을 지켜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의 충성심은 마치 타고난 유전자처럼 깊게 박혀 있었고 그 충성심은 계속 확대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른바 권력을 빙자하는 호가호위 했으리라는 상상은 저는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들 3인방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또는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이제는 대통령이 된 아무튼 정치인 박근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잡고 있는 문고리를 통과해야 하고 이들이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정치인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만날 수 있거나 연락할 수 있거나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접근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들도 상당한 권력으로 보였겠죠. 이른바 그게 문고리 권력이라는 건데 그들이 쥐고 있는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에게로 가는 문고리가 호가호위하는 걸로 보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호가호위를 할 만큼 배포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들은 진작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는 어떤 곳은 친 박지만이라고 하고 또 어떤 곳은 친 정윤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100% 틀렸다고 봅니다. 그런 건 물론 이제 어느 특정 신문이나 이런 것들의 주된 논조나 그동안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호사가들이 난로가에 모여서 해볼 수 있는 추론이자 얘기이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마치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언론은 일단 단독 기사,
특종에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현 단계는 지금 이 사건은 아직 수사 이제 뭐 돌입한다고 하는데 예. 현 단계는 아직 그 실체와 역학관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룹 간에 뭐 암투가 있었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그룹 간에 암투가 있었다면 그룹별 쟁투의 결과도 아직 모르는 판에 벌써 특정 논조를 높이 깃발을 들고 어느 쪽에 줄을 선다? 그것은 언론사 생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언론사들이 그렇게 무모하지도 또는 멍청하지도 저는 않다고 봅니다. 왜 멍청이란 과격한 용어까지 제가 쓰냐 하면 지금 국면에서는 아직 사건의 정황 파악조차 제대로 가르마가 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어디 줄 서고 말고 할 게 없는 것이고 특종 경쟁이 불붙으면 어제까지와 달리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면 그것으로 기사를 전체 일면부터 뒤에 해설면 이런 것들을 차근히 그다음에 관련 컬럼까지 쓰는 지면을 구성하는 게 언론사의 신문 제작 관행이자 제작 ABC이기 때문에 제법이기 때문에 뉴스를 생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는 어디다 이런 얘기는 언론사 행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 일은 유출 이전과 그러니까 문서 작성 및 유출 이전이라면 문서 작성과 보고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것과 유출 이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니까 구분을 해야 할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거고요.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제 대통령은 지금 유출자만 뭐 국기문란이다 그럼 철저히 파악하라, 뭐 발본색원하라 이랬는데 예.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은 유출자나 유출 경로를 밝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거론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환해서 이런 회합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회합했다면 어떤 내용의 얘기를 나눴는지는 각자 조사를 해보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어제 발언 때문에 과연 실체에 검찰이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 뭐 중간 결론 삼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1톤짜리 트럭에다가 화물을 한 3톤쯤 되는 화물을 실어 놓으니까 트럭이 주저앉고 낮아빠져서 결국 화물은 배달이 안 되고 트럭은 고장나 버린 청와대의 정보나 몇몇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여온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예, 오늘 이슈 분석은 정윤혜 씨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